한도식은 올해 67. 평생 충청도에서 작은 정비소를 운영하며 묵묵히 살아온 사람이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정비소 문을 열고 저녁 7시에 문을 닫았다. 주말도 없었고 명절도 반나절만 쉬었다. 가진 건 많지 않았지만 남들 흉볼짓 안 하고 하루하루 성실하게 버텨온 게 도식의 전부였다. 손님들은 그를 믿었다. 도식이 형, 여기 고쳐줘. 맡겨만 놓으면 돼. 그렇게 평생을 살았다. 결혼을 결심했던 것도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었다. 40살이 넘어서도 도식은 혼자였다. 결혼할 생각도 없었고 혼자 사는 게 편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에서 박선영을 만났다. 혼자 아이를 키우던 여자였다. 힘든 형편 속에서 흔들리던 모습을 보며 그는 자연스럽게 같이 살아보자는 마음이 들었다. 젊은 시절엔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누구든 다시 시작할 자격이 있다고 믿었다. 선영도 고마워했다. 고마워요. 잘할게요. 도식은 고개를 끄덕였다. 같이 잘 살아보자. 그 믿음은 오랜 세월 후에야 자신을 물어뜯는 덫이 되었다는 걸 알게 된다. 아이가 태어났을 때 도식은 처음부터 어딘가 낯설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결혼 1년 만에 아이가 태어났다. 아들이었다. 도식은 아이를 안아보며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 얼굴선, 피부색, 눈매. 세상에 사람 닮는 건 천차만별이지만 아무리 봐도 자신과의 공통점을 찾기 어려웠다. 내 아이 맞나? 하지만 입 밖으로 내지 않았다. 그럼에도 그는 입을 닫았다. 결혼 초부터 유전은 건너뛰기도 한다는 선영의 말이 귀에 박혀 있었기 때문이다. 주변에 묻고 싶어도 자신이 괜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사람처럼 보일까 걱정되기도 했다. 무엇보다 그는 가정을 지키는 걸 중요하게 여겼다. 누가 뭐래도 책임은 가장의 몫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일상의 작은 순간들은 계속해서 도식을 불안하게 만들었다. 아이가 걸음마를 시작할 무렵 동네 어르신들은 말했다. 외가 쪽을 더 닮았네. 도식은 웃으며 넘겼다. 그런가요? 하지만 속으로는 불편했다. 학교에 입학할 때는 선생님까지 말했다. 어머님 쪽 유전자가 강하네요. 선영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고 도식은 그 무심함이 오히려 마음을 더 불편하게 만들었다. 정비소에서 손님을 상대하며도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서도 머릿속에는 온통 같은 생각만 맴돌았다. 닮지 않았다는 사실을 왜 이렇게 마음에서 떨쳐낼 수 없는 걸까? 그러다 어느 날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다. 아이가 고등학생이 되던 해 학교 상담을 하던 중 선생님이 무심하게 말했다. 아이가 어머님의 외가를 많이 닮았어요. 그 말에 도식의 속이 뒤틀리는 듯했다. 단순한 한마디였지만 오래 참아온 의심이 실체를 드러내는 느낌이었다. 선영과 집으로 돌아오는 길 도식은 처음으로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혹시 검사 한번 해보면 안 될까? 그 말에 선영은 잠시 도식을 바라보기만 했다. 표정은 억울하지도 당황하지도 않았다. 그저 무심함에 가까운 표정. 그러다 짧게 말했다. 하든지 말든지 상관없어. 그 순간 도식은 가슴이 서늘하게 식는 느낌을 받았다. 저런 반응이라면 더 확실히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고 마침내 유전자 검사를 진행했다. 며칠 뒤 병원에서 결과지를 받아들고 도식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도식은 혼자 병원에 갔다. 결과를 듣기 위해 의사가 서류를 건넸다. 검사 결과 부불일치. 종이 한 장이었지만 그 종이가 그의 지난 20년을 송두리째 흔들어 놨다. 도식은 서류를 들고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다. 손이 떨렸다. 오랫동안 믿고 지켜온 책임감이 배신으로 돌아온 순간 도식은
혼자인 방에서 천천히 몸을 굽혔다. 그리고 아무도 듣지 못하는 낮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 살았다고? 그날 이후 그의 마음속엔 미세한 금이 생겼고 그 금은 앞으로 더 크게 벌어질 예고편이었다. 병원을 나와 정비소로 돌아갔다. 손님들이 있었지만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 형님, 괜찮아요? 응,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다. 20년 동안 키운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니라니. 20년 동안 믿었던 아내가 나를 속였다니. 도식은 그날 밤 집에 돌아가지 못했다. 정비소 사무실에서 밤을 샜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제 어떡하지? 하지만 답은 없었다. 그저 미세한 금이 그의 마음속에 생겼고 그 금은 점점 커져갔다. 유전자 검사 결과를 받아든 다음 날 한도식은 오래 고민 끝에 선영에게 이혼을 이야기했다. 그날 밤 도식은 집으로 돌아갔다. 선영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다. 도식은 결과지를 식탁 위에 놓았다. 선영은 쳐다보지도 않았다. 도식이 말했다. 이혼하자. 선영은 TV에서 눈을 떼지 않고 대답했다. 그래. 그게 전부였다. 사과도 변명도 눈물도 없었다. 이미 마음은 산산이 부서져 있었고 더는 그 집에서 가장이라는 이름을 걸고 살 자신이 없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변호사를 찾아가 서류를 작성하고 도장을 찍었다. 며칠 뒤 도식과 선영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다. 변호사가 서류를 준비했다. 여기 서명하시고 도장 찍으시면 됩니다. 도식은 떨리는 손으로 서명했다. 선영도 무표정하게 서명했다. 도장을 찍는 순간 도식은 이제 끝이다 라고 생각했다. 기록으로 남는 절차만 끝나면 모든 것이 마무리될 줄 알았다. 도식은 그렇게 믿고 싶었다. 오래 버틴 마음에 최소한의 정리를 해주고 싶었다. 변호사가 말했다. 처리하겠습니다. 도식은 고개를 끄덕이고 사무실을 나왔다. 그러나 그 믿음은 허술한 틀처럼 쉽게 부서졌다. 몇 년이 흘렀다. 도식은 정비소를 정리하고 은퇴했다. 혼자 작은 집에서 조용히 살았다. 그러던 어느 날 연금 서류를 준비하다가 가족관계 증명서가 필요했다. 주민센터에 가서 서류를 발급받았다. 변호사 사무실이 이전하는 과정에서 일부 서류가 누락되었고 이혼은 접수만 된 채 완료 처리가 되지 않았다. 문제는 도식이 이런 행정 절차를 잘 알지 못했다는 것이다. 변호사가 처리하겠습니다라고 말하자 그대로 끝난 줄로만 알았다. 그는 정비소를 접을 준비를 하느라 바빴고 그 후로 몇 년간 서류를 들여다볼 일도 없었다. 그런 도식이 다시 가족관계 증명서라는 종이를 마주한 건 은퇴 후 연금 서류를 제출하기 위해서였다.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은 종이를 펼치는 순간 도식은 손끝에서 감각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본인의 호적에 자신이 모르는 아이가 하나 더 올라가 있었다. 이름도 생전 처음 보는 아이였고 나이 또한 최근 몇 년 사이 태어난 것으로 보였다. 도식은 눈을 의심했다. 이게 뭐지? 다시 확인했다. 하지만 분명히 자기 이름 아래 모르는 아이가 등재되어 있었다. 순간 도식은 오류겠지 하고 스스로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직원은 단호하게 말했다. 배우자분께서 신고하신 걸로 되어 있습니다. 도식은 한참 동안 눈을 깜빡이지 못했다. 배우자요? 전 이혼했는데요. 직원은 모니터를 한 번 더 확인하고 조심스레 설명했다. 이혼이 아직 완료 상태가 아닙니다. 접수는 되어 있는데 중간 서류가 누락돼서요. 그래서 배우자 자격으로 출생신고가 가능합니다. 도식의 머릿속이 순간 새하얘졌다. 이혼도 끝도 정리도 없는 상태에서
선영은 또 다른 남자의 아이를 낳아 배우자 자격을 이용해 도식 호적에 올려버린 것이다. 도식은 숨을 쉴 수가 없었다.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법적으론 아직 배우자시니까요. 도식은 할 말을 잃었다. 주민센터를 나오던 도식의 걸음은 비틀거렸다. 마치 온몸이 묵직한 돌을 짊어진 것처럼 숨이 막혔다. 두 다리는 바닥에 붙어버린 듯 움직이지 않았다. 평생 땀 흘려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그 결과가 남의 아이 둘을 호적에서 키운 남자가 되는 것이라니. 세상에 이런 억울함이 또 있을까 싶었다. 도식은 벤치에 주저앉았다. 손이 떨렸고 눈앞이 흐려졌다. 집에 돌아와 종이를 내려놓는 순간 도식은 수십 년 동안 참아왔던 감정이 한꺼번에 치밀어 올랐다. 집에 도착해 거실 바닥에 가족관계 증명서를 펼쳤다. 자기 이름 아래 두 아이의 이름. 하나는 20년 전에 태어난 아이. 또 하나는 최근 몇 년 사이 태어난 아이. 둘 다 자기 아이가 아니었다. 그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낮게 중얼거렸다. 이게 사람이 할 짓인가? 그날 밤 도식은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날을 되짚었다. 순박하게 믿고 따라온 결혼, 가정을 지킨다고 생각했던 시간들, 그 모든 순간들이 선영에게는 이용할 수단이었단 말인가. 20년 동안 남의 아이를 키웠고 이혼 후에도 또 남의 아이를 호적에 올렸다. 도식은 눈물을 흘렸다. 억울했고 분했고 허망했다. 내가 뭘 잘못했길래? 새벽녘 그는 주먹을 조여쥐었다. 새벽 5시 도식은 일어나 거실로 나왔다. 가족관계 증명서를 다시 봤다. 이제 더는 참을 수 없었다. 이 문제를 혼자 묻어두면 평생 자신을 남의 아이 2명의 아버지로 남아있게 만들 뿐이었다. 도식은 조용히 핸드폰을 들었다. 이제는 딸 민정에게 모든 것을 말해야 할 때였다. 그녀만큼 이 문제를 바로 잡을 사람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도식은 마음속으로 결심했다. 이번엔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고. 도식은 민정의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울렸다. 민정이 받았다. 아빠, 도식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동안 말할까 말까 망설였던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다. 유전자 검사 결과 첫 번째 아이가 자기 아이가 아니었던 것. 이혼 서류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았던 것. 그리고 호적에 두 번째 아이까지 올라가 있다는 것. 민정은 말문이 막혀 한참 동안 조용했다. 그러나 그 침묵은 곧 분노로 바뀌었다. 아빠, 지금 바로 갈게요. 다음 날 아침 민정은 집에 와 종이 뭉치를 확인하며 눈을 치켜떴다. 민정은 아침 일찍 도식의 집에 도착했다. 도식은 거실 탁자에 모든 서류를 펼쳐놨다. 가족관계 증명서, 유전자 검사 결과지, 이혼 서류. 민정은 한 장 한 장 꼼꼼하게 확인했다. 그 눈빛만으로도 이번 일은 가볍게 지나가지 않을 것을 알 수 있었다. 민정은 한 장 한 장 꼼꼼하게 확인한 뒤 깊게 숨을 들이켰다. 아버지, 이건 실수가 아니라 거의 사기예요. 그 말은 짧았지만 무게는 컸다. 도식은 고개만 천천히 끄덕였다. 그는 그동안 말하지 못한 억울함이 조금씩 올라오는 걸 느꼈다. 민정은 바로 법률 상담을 신청했고 도식을 데리고 변호사를 찾았다. 그날 오후 민정은 법률사무소에 예약을 잡았다. 도식과 함께 사무실을 찾았다. 법률사무소의 조용한 회의실에서 변호사는 서류를 훑어보고 차분하게 말했다. 전 처분이 배우자 권한을 이용해 출생신고를 한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혼이 완료되지 않은 건 변호사 측의 명백한 과실이죠. 이건 충분히 정정 가능합니다. 변호사는 계속 설명했다. 먼저 이혼 완료 처리를 해야 하고 그 다음 호적 정정 청구를 해야 합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민정이 물었다. 빠르면 두세 달, 늦으면 반년 정도 걸립니다. 설명을 듣는 동안 도식은 마치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것 같았다. 평생 남들에게 피해주지 않으려고 조심히 살았는데 그런 자신이 이토록 큰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이 마음 깊숙이 파고들었다. 도식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내가 이렇게까지 당하는 사람이었나? 성실하게 일하고 가정을 지키려 노력했는데 결과는 이것이었다. 남의 아이 둘을 호적에 올린 남자. 도식은 눈을 감았다. 민정은 아버지를 살피며 차분하게 말했다. 아버지, 이제는 참지 말아야 해요. 지금까지는 몰라서 당한 거지만 이제는 알았으니까 다시 당할 이유가 없어요. 도식은 그 말을 들으며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무기력하게 살아왔는지 실감했다. 가정을 지키겠다는 이유로 묵살한 의심들, 어떤 문제라도 대화를 피하며 넘어갔던 지난 세월들, 그 모든 게 지금의 결과를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뒤늦게라도 바로잡고 싶었다. 늦었다고 생각될수록 더 필요하다고 느껴졌다. 도식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야겠지. 민정은 변호사와 함께 자료를 정리하며 지난 이혼 과정에서 누락된 모든 부분을 되짚어봤다. 민정은 노트북을 꺼내 메모하기 시작했다. 출생신고 날짜, 전처의 서류 이동 기록, 이혼 서류 처리 과정, 그리고 그동안 도식이 몰랐던 행정 절차까지 변호사는 하나씩 확인하며 설명했다. 여기 이혼 서류 접수는 됐는데 완료 처리가 안 됐네요. 왜 그런 거죠? 서류가 누락됐어요. 변호사 사무실이 이전하면서 분실된 것 같습니다. 민정은 한숨을 쉬었다. 정리하면 정리할수록 한 가지 사실만이 더욱 선명해졌다. 선영은 의도적으로 도식을 이용했다. 민정은 아버지의 호적이 얼마나 엉망이 되었는지 확인하고 다시 말했다. 아버지, 이제부터는 제가 다 도울게요. 우리 이걸 꼭 바로잡아요. 그 말에 도식의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조금씩 움직였다. 그동안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책임만 지려다 오히려 자신을 잃어버렸던 시간들이 떠올랐다. 그는 고개를 천천히 들었다. 딸의 단단한 표정이 보였다. 그 표정이 도식을 흔들어 깨웠다. 도식은 눈물을 참으며 말했다. 고맙다. 그날 밤 도식은 집으로 돌아와 책상 위에 서류를 펼쳐놓았다. 집에 돌아와 도식은 거실에 앉았다. 책상 위에는 변호사가 준 서류들이 놓여 있었다. 이혼 완료 신청서, 호적 정정 청구서, 손해배상 청구 준비 서류. 서류를 바라보면서 그는 오랜만에 스스로에게 말했다. 이제 내가 내 인생을 지켜야겠구만. 말은 낮았지만 마음속에서는 크고 묵직하게 울렸다. 그날은 도식이 처음으로 당하는 사람에서 되찾으려는 사람으로 바뀐 날이었다. 며칠 뒤 민정이 다시 찾아왔다. 아버지, 이혼 완료 신청 넣었어요. 그리고 호적 정정 청구도 준비 중이에요. 도식은 고개를 끄덕였다. 고생이 많구나. 괜찮아요. 이건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에요. 민정은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아버지, 조금만 기다려요. 꼭 바로잡을게요. 도식은 딸의 손을 꽉 쥐었다. 그래. 그날 밤 도식은 오랜만에 편하게 잠들었다.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 딸이 함께 한다는 안도감, 그리고 이제 바로잡을 수 있다는 희망. 도식은 눈을 감으며 생각했다. 이제 시작이다. 민정과 변호사와 함께 서류를 정리하던 어느 날 도식에게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며칠 뒤 도식은 집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다.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그는 받지 않으려다 무심코 통화를 눌렀다. 전화기 너머에서는 화가 잔뜩 섞인 중년 남자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당신이 한도식 씨 맞습니까?
내 아이가 왜 당신 호적에 올라가 있는 겁니까? 도식은 순간 말문이 막혔다. 그 목소리는 자신이 알지도 못하는 사람의 것이었다. 도식은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붙잡았다. 제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남자는 분노를 숨기지 못하며 말했다. 내 아이입니다. 내 아이. 유전자 검사까지 끝났어요. 당신 호적에 그 애가 올라가 있는 건 명백한 오류입니다. 소송 준비 중이니까 각오하세요. 전화가 끊겼다. 전화를 끊은 뒤 도식은 한동안 핸드폰을 내려놓지 못했다. 그에게 전화를 건 사람은 둘째 아이의 친부였다. 그러니까 그 아이 또한 도식과 아무런 연관이 없는 전처 박선영의 또 다른 거짓의 산물이었던 것이다. 도식은 손이 떨렸다. 이게 진짜 일어나는 일인가? 그는 주저앉았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다. 이후 변호사에게 사실을 전하자 변호사는 오히려 침착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도식은 즉시 민정에게 연락했다. 민정은 변호사와 함께 도식의 집으로 왔다. 변호사는 상황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이 소송이 오히려 기회입니다. 출생신고 전 과정과 이혼 서류 누락 문제를 법원이 처음부터 다시 살펴보게 될 겁니다. 도식은 눈을 크게 떴다. 기회라고요? 네. 신부가 소송을 걸면 법원이 출생신고의 적법성을 조사합니다. 그 과정에서 전처의 허위 신고가 드러날 겁니다. 민정 역시 차분한 듯하지만 눈빛은 단단해졌다. 아버지,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이 사람 소송 덕분에 엄마가 한 짓이 전부 드러날 거예요. 도식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될까? 네. 꼭 그렇게 만들 거예요. 민정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며칠 뒤 법원은 친부 확인 절차와 함께 출생신고의 적법성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법원에서 조사가 시작됐다. 친부의 유전자 검사 결과, 출생신고 과정, 도식과의 혼인관계, 모든 것이 조사됐다. 그때부터 선영의 민낯이 하나씩 드러났다. 그녀는 도식과 법적 혼인관계가 유지된 상태에서 다른 남자의 아이를 낳았고 배우자 자격을 이용해 출생신고를 했다. 이것은 명백한 허위 기재였다. 또한 이혼 서류 누락도 단순한 실수가 아닌 고의적 지연의 정황이 보였다. 법원은 이혼 서류도 다시 조사했다. 이혼 단계에서 필요한 특정 문서 한 장을 선영이 제출하지 않고 사무실을 옮겼으며 그 과정에서 변호사가 이를 추적하지 못한 탓에 도식은 수년간 이혼한 줄 아는 남자로만 남아 있었다. 변호사가 설명했다. 선영 씨가 의도적으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민정이 물었다. 배우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죠. 그래야 나중에 출생신고를 할 수 있으니까요. 법정에서 판사는 냉정하게 말했다. 며칠 뒤 첫 재판이 열렸다. 도식과 민정, 변호사가 법정에 앉았다. 선영도 반대편에 앉아 있었다. 판사가 서류를 검토하고 말했다. 전처 박선영은 허위 신고를 통해 타인의 법적 지위를 침해했고 이는 중대한 위법 행위에 해당합니다. 호적의 정정은 즉시 진행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도식의 가슴 안에서 묵직한 돌덩이가 조금씩 내려앉는 듯했다. 남의 아이 둘을 떠안고 살았던 지난 세월,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억울함, 그 모든 것들이 법정의 한 문장으로 정리되는 느낌이었다. 도식은 눈을 감았다.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다. 전처는 법정에서 억지로 변명했다. 서류가 헷갈렸어요. 그런 의도는 아니었어요. 선영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러나 판사는 단호했다. 현재로선 피고에게 유리한 근거가 없습니다. 의도가 없었다면 해명할 수 있는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선영은 고개를 숙였다. 판결 후 법원을 나오는 길
도식은 긴 숨을 내쉬었다. 재판이 끝나고 법원 밖으로 나왔다. 햇빛이 눈부셨다. 몸에서 힘이 빠지는 듯 했지만 그 힘 빠짐은 절망이 아니라 해방감에 가까웠다. 그는 조용히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민정아, 이제 조금 살 것 같다. 옆에서 걸어가는 민정이 대답했다. 아버지,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하지만 이번엔 우리가 이기고 있어요. 민정은 아버지의 팔을 잡았다. 도식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우리가 이기고 있구나. 그날 도식은 처음으로 자신의 인생이 되찾아지고 있다는 확신을 느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도식은 창밖을 바라봤다. 하늘이 맑았다. 오랜만에 본 맑은 하늘 같았다. 도식은 생각했다. 이제 끝이 보이는구나. 20년 동안 억울하게 살았지만 이제 바로잡을 수 있었다. 늦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그날 밤 도식은 오랜만에 편하게 잠들었다. 악몽도 없었다. 그저 깊고 평온한 잠이었다. 다음 날 아침 도식은 상쾌하게 일어났다. 민정에게 문자를 보냈다. 고맙다. 내 덕분이야. 민정이 답장했다. 아버지 덕분이에요. 포기하지 않으셨잖아요. 도식은 미소 지었다. 처음으로 진심으로 웃었다. 호적 정정 절차가 모두 끝난 날 주민센터 직원은 조심스럽게 정리된 새 가족관계 증명서를 건넸다. 몇 달 뒤 모든 절차가 끝났다. 도식은 주민센터를 찾았다. 직원이 새 가족관계 증명서를 건넸다. 종이는 얇고 가벼웠지만 도식에게 그것은 지난 40년 묵은 짐을 던져버린 것만큼 큰 무게를 가지고 있었다. 지금까지 자신의 이름 아래 올라가 있던 남의 아이들은 말끔히 사라졌고 서류에는 오직 도식의 이름과 글을 낳아준 노모 그리고 딸 민정만 남아 있었다. 도식은 그 종이를 천천히 접어 품에 넣었다. 오랜 세월 자신의 등에 얹혀있던 짐이 드디어 내려간 것이다. 집에 돌아오니 노모가 TV를 보며 앉아 있었다. 도식아, 오늘은 어디 갔다 왔어? 도식은 잠시 말없이 어머니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대답했다. 이제 다 끝났어요. 어머니, 그 말은 짧았지만 그 속엔 너무 많은 감정이 담겨 있었다. 어머니는 그의 표정만 보고도 모든 걸 알아챘는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도식은 어머니 옆에 앉았다. 두 사람은 말없이 TV를 봤다. 하지만 공기는 따뜻했다. 도식은 은퇴 이후 처음으로 마음 편한 하루를 맞았다. 오랜 시간 정비소에서 기름 묻은 손으로 살아왔던 인생이었지만 지금 이 순간은 그 어떤 시절보다 깨끗하고 자유로웠다. 그는 아침마다 산책을 나가 동네를 둘러보고 딸과 함께 장을 보며 소소한 일상을 되찾기 시작했다. 미뤄왔던 건강검진도 받고 노모와 함께 식탁에 앉아 따뜻한 저녁을 먹었다. 모두에게 평범한 하루일지 몰라도 도식에게는 전혀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었다. 그는 요즘 새로운 일을 시작했다. 보험 영업. 처음엔 고민도 많았다. 나이 들어 누가 자신의 말을 들을지 걱정도 했지만 사람들은 그의 성실함과 진정성을 금방 알아봤다. 도식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겪었던 일들을 이야기하곤 했다. 막 자극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살아온 인생의 무게를 있는 그대로 풀어놓았다. 그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사람은 말이여 늦게라도 바로잡으면 되는겨. 도식이 상담을 마칠 때 종종 하는 말이었다. 그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다. 그가 자기 자신에게도 수십 번 되뇌었던 진심이었다. 주변 사람들도 도식의 변화에 놀랐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순박하게 당하고만 사는 사람이 아니었다. 필요한 말을 할 줄 아는 사람, 잘못된 일에 아니오라고 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인생을 스스로 챙길 줄 아는 사람이 되었다. 동네 사람들이 말했다. 도식이 형 요즘 많이 밝아졌네. 그렇지? 무슨 일 있었어요? 아이고, 뭐 이제야 좀 살 것 같아요. 도식은 웃으며 대답했다. 어느 날 저녁 민정이 조용히 물었다. 아버지 후회돼요? 이제야 바로 잡은 게. 도식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 대답했다. 그래도 지금 잡은 게 어디냐. 못 잡고 늙어 죽을 수도 있었지 않겠냐. 그 말은 슬픔도 분노도 아니었다. 그저 담담한 인정,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려는 의지였다. 민정은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아버지 대단해요. 도식은 고개를 끄덕였다. 너 덕분이다. 그날 밤 도식은 서랍에서 이전 서류들을 꺼내 조용히 한 장씩 찢어 휴지통에 버렸다. 민정이 돌아간 뒤 도식은 혼자 방을 정리했다. 서랍 깊숙한 곳에 오래된 서류들이 있었다. 결혼 서류, 첫 번째 아이의 출생신고서, 유전자 검사 결과지. 억울했던 기억도 이용당했던 시간도 종이 조각처럼 찢겨 바닥에 떨어졌다. 도식은 한 장씩 천천히 찢었다. 찢으면서 생각했다. 이제 끝이다. 정말로? 마지막 종이를 버리고 그는 속삭였다. 이제 내 인생 내가 산다. 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담대했고 그 말이야말로 그의 새로운 삶의 시작을 알리는 선언이었다. 도식은 창밖을 바라봤다. 밤하늘에 별이 가득했다. 이제 시작이다. 1년 뒤 도식은 건강하게 살고 있었다. 보험 영업도 잘 되었고 수입도 안정적이었다. 노모는 건강했고 민정도 자주 찾아왔다. 도식은 아침마다 산책을 했고 저녁에는 노모와 함께 저녁을 먹었다. 소소한 일상이었지만 행복했다. 어느 날 도식은 옛 정비소 자리를 지나갔다. 이제는 다른 가게가 들어서 있었다. 도식은 잠시 멈춰서서 그 자리를 바라봤다. 여기서 평생을 일했구나. 하지만 아쉽지 않았다. 오히려 후련했다. 이제 진짜 내 인생을 사는구나. 그날 저녁 도식은 일기를 썼다. 오늘로 새로운 삶을 산 지 1년이 되었다. 호적도 정리했고 마음도 정리했다. 억울했던 시간도 이용당했던 세월도 모두 지나갔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산다. 늦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그게 중요하다. 도식은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다. 달이 밝았다. 도식은 미소 지었다. 이제 괜찮다. 정말로. 며칠 뒤 도식은 민정과 함께 여행을 갔다. 민정이 제안했다. 아버지, 우리 여행 갈까요? 여행? 네. 아버지 평생 여행 한 번 제대로 안 가셨잖아요. 도식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가자. 두 사람은 제주도로 갔다. 바다는 아름다웠고 공기는 상쾌했다. 도식은 바닷가를 걸으며 깊게 숨을 쉬었다. 좋구나. 민정이 웃으며 말했다. 그치. 또 오자. 그래. 그날 밤 도식은 호텔방에서 창밖을 바라봤다. 제주도 밤바다가 보였다. 파도 소리가 들렸다. 도식은 생각했다. 나는 행복하다. 늦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바로잡았고 되찾았다. 이제는 자유롭게 살 수 있다. 도식은 미소 지으며 눈을 감았다. 깊고 평온한 잠이었다.